예, 이번 시간에는 제48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수계통, 즉 물계통에 이 소화설비에서의 그 점검기구를 5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검기구는 그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오염물 기능장보다는 이 소방시설 관리사 그쪽에 그 필요한 문제가 되는데 어쩌다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수계 물계통의 그 소화 설비의 점검기구 5가지는요. 여러분이 그 공통적인 그 공통시설, 다시 말해서 모든 시설에 다 갖추어야 할 그 점검기구는요. 여러분이 그 방절전. 그래서 이 방이라는 것은 방수 압력 측정계고요. 이 절은 절연 저항계, 그다음에 이 전은 전류 전압 측정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검 기구는 오염물 기능사에서 이렇게 가끔 나오지만 시설 관리사에서는 무조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게 약간 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공통시설하고 그다음에 각 그 소방시설별 점검 기구를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많이 단축시켰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시설은 요 방수압력 측정계하고 요 절연저항계, 그다음에 요 전류전압 측정계에서 방절전 이렇게 꼭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소화기구인데요. 소화기구는 예전에는 뭐 반사경 있고 메스 실린더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저울 하나만 들어가요. 저울. 소화기구의 점검 장비는 저울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옥내하고 요 옥외 소화전 설비죠. 그래서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에는 요 소화전 밸브 압력계 요거 하나만 들어가죠. 소화전 밸브 압력계. 그다음에 그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요 포소화 설비 여러분 봐도 헤드를 갖다 설치하게 되죠.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뭐 포 헤드 설치하기 때문에 요 헤드 결합 렌치라는 그 헤드를 갖다가 부착시킬 때 아니면 탈락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구죠. 그래서 헤드 결합 렌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헤드 결합 렌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수계 소화 설비는요, 여기서 옥내하고 옥외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포, 물분무까지가 수계, 물계통의 소화 설비고요. 가스계 소화 설비는 요 이산화탄소하고 분말,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청정 소화 약제, 이게 바로 가스계 소화 설비죠. 그래서 여기 옥내에서부터 요 포까지가 수계, 물계통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수계통, 물계통이니까 옥내, 옥외, 스프링,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점검 기구를 5가지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통시설에 적용되는 방절전하고 그 옥내하고 옥외에 필요한 그 소화전 밸브 압력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포소화 설비에 필요한 헤드 결합 렌치 이렇게 5개 써주면 되죠. 그래서 공통시설에 들어가는 요 방수압력 측정계, 그다음에 절연저항계, 그다음에 전류전압 측정계, 이건 공통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소화전 밸브 압력계는 옥내하고 옥외 소화전 설비에 필요한 점검기구, 그다음에 헤드 결합 렌치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 포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점검기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5개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요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는 여러분이 그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우리가 자탐 설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는 당연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기죠. 여기서 그 점검 기구는요,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에서 연감지기 시험기, 그 다음에 공기 주입 시험기,
즉 차동식 분포용 공기관식 감지기에 그 필요한 점검 기구죠. 그래서 열연공, 그다음에 감지기 감지기 시험기 연결 폴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제 점검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부분이 점검기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지기가 반자나 이런 천장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러니까 2단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그래서 이 3단. 그래서 여기서 폴대를 우리가 낚싯대 마냥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쭉 폈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그 스프레이 있죠. 연기 감지기 시험하는 그 스프레이를 갖다 여기다 설치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그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감지기 시험기 연결 폴대라는 것은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량계가 들어가죠. 그다음 누전 경보기에는 여기 그 누전기, 요게 누전계죠. 누전계. 그 다음에 그 무선통신 보조설비 있죠. 여기는 무선기. 그 다음에 재연설비는 풍차폐라고 암기하세요. 그래서 풍압계, 그 다음에 차압계, 그 다음에 폐세력 측정기에서 풍차폐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하고 요 비상 조명 등은 조도계. 그 다음에 여러분 규격에 보면은 요 누전 경보기는 누전 전류 측정용,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이 무선기는 통화 시험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조도계, 요건 최소 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해서 여러분이 요 소방시설별 점검 기구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 암기 안 하고는 시험장에 갈 필요 없어요. 관리사 시험에는.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이것도 계속 기출문제에서 약방의 감초 마냥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 포소와 약제 혼합 장치 종류 4가지죠. 그래서 이 펌프 프로포셔너하고 프레저 프로포셔너, 그다음에 라인 프로포셔너, 그다음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방식만 4가지 쓰라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가끔 이 혼합 방식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포소와 약제 혼합 방식 그 4가지는 종류하고 설명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이게 펌프 프로포셔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펌프 프로포셔너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놓으면 쉽게 여러분이 그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 프로포셔너는 이 펌프에 요 토출관 있죠. 이쪽이 초출관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흡입관이죠. 흡입관 사이에 요 배관, 도중화 설치한, 이게 흡입기예요. 흡입기에 펌프에서 이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죠. 그 다음에 농도 조절 밸브로부터 조정된 포소와 약제의 그 필요량을 펌프에 이 흡입축으로 보내서 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 프레저 프로포셔너죠. 이 프레저라는 건 결국 압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셔너라는 것은 혼합이에요. 그래서 압력으로 혼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펌프하고 이쪽이 뭐예요? 포 방출구니까 이게 발폭이죠. 즉 거품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쪽이 사실은. 그래서 펌프와 발폭이 중간에 설치된 이게 벤츄리관이죠. 이 벤츄리관에 여기 압력이 빨라지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져요. 다시 말해서 정압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흡입력이 생기죠. 그럼 이 약제 탱크에서 여기서 흡입된 압력에 의해서 약제를 흡입을 하고 또한 이 포소와 약제에 대한 그 압력, 이건 그 다이어프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은요, 여러분이 아마 그 기사시험 공부할 때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쪽에 이제 약재가 있고요. 여기에 요 다이어프램이 있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 자, 이쪽으로 요 안에 약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자켓이에요. 여기는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쪽에 가압수가 들어갈 수 있는 주입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약을 짜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가압수 있죠. 펌프에서 가압된 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풍선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펌프에 대한 가압수가 여기 작용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풍선, 이 풍선이 다시 오므라들게 되니까 이 약재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이아프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레저 프로포션은 이 펌프하고 발포기 중간에 설치한 요 벤츄리관에 요 벤츄리 작용, 여기서 흡입력이 생기니까 약재를 흡입하는 그런 벤츄리 작용하고 이 펌프 가압수에 의한 소화약재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요 라인 프로포셔너죠. 요거는 펌프하고 요 발포기 중간에 설치한 요 벤츄리관이죠. 요게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만 포소화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에서 그냥 오로지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 포소화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그다음에 요 프레저 사이드죠. 그래서 이 프레저 사이드라는 것은 별도로 가압용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관에 요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 약재를 요 압입용 펌프로 압입시켜서 혼합하는 방식,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소화 약재 혼합 방식은 소방 기계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다음은 문제 3번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이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에서 첫 번째 보면 이 제조소에 이 건축물을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쓰라는 거죠. 오염물 제조소 등에서 이 반드시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부분은요, 벽, 그다음에 기둥, 바닥, 보, 그다음에 석가래 및 계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온 문제예요. 벽기, 바보, 석에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벽기, 바보, 석에 하면 이게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지붕의 재료죠. 자, 이 지붕의 재료는요, 왜 그러냐면 이 오염물 제조소 등 있잖아요. 자, 오염물 제조소 등 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즉 미분이 증기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폭발의 압력이 이 벽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 인근에 다시 또 어떤 오염물 저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굉장히 피해가 입겠죠. 그래서 이 폭발은 이 벽 쪽으로 가면 벽 쪽은 견뎌야 돼요. 이 폭발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지붕 위를 뚫고 지나가면 피해가 아무래도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요 오염물 제조소 등에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항상 이 지붕으로 그 압력을 방출시킬 수 있도록 지붕을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붕의 재료는 이 폭발력이 어디로? 위로 방출될 수 있도록, 즉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요 불연 재료로 하는 것이죠. 지붕의 재료는. 만약에 이 지붕을 콘크리트 같은 걸로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폭발이
벽면을 뚫고 옆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옆으로 나가면 이쪽에 있는 오염물 저장소가 또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염물 제조소 등의 그 지붕의 재료는요, 폭발력이 위로 폭발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구조죠. 다시 말해서 이쪽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벽이 있겠죠. 이런 벽이 있을 경우는 여기에 출입문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출입구 외에는요, 여기에다가 그 개구부를 갖다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요거는 출입구를 제외한, 즉 출입구 외 개구부가 없는 요 가벼운이 아니죠. 내와 구조의 벽으로 한다 해서 여러분 요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건축물의 바닥의 구조 기준이죠. 그래서 바닥으로 오염물이 누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닥으로 스며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오염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 재료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경사도죠. 즉 보시면은 오염물 제조소를 여러분이 볼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그 화학공장에서 뭐 25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걸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빠른데요. 즉 오염물 그 저장 창고 안에 가시면은요, 좀 심하게 그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안에 내부가. 그래서 이쪽에다가 집유 설비를 해 놓은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럼 같은 걸 많이 쌓아놓죠. 그럼 이 드럼에서 드럼이 오래되면 또 부식이 돼요. 그래서 부식이 돼서 만약 오염물이 누출이 됐다, 아니면 뭐 이송하다가, 아니면 집어 넣다가 이제 뭐 누설이 되면 이 오염물이 이렇게 바닥에 경사지게 해서 이쪽에 있는 집수정, 다시 말해서 이 집유 설비 쪽으로 그 오염물이 모이게끔 이렇게 그 경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적당한 경사를 두어서 그 가장 낮은 부분에 최저부에다가 요 집유 설비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에 4번 넘어가죠. 자, 문제 4번은 오염물의 그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일반 점검표에서요, 요 접지예요. 그래서 이 접지는 왜 하느냐? 어떤 그 정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그 전기를 그라운드, 즉 땅속으로 우리가 그 흡수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접지라고 하죠. 뭐 피레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접지의 점검 내용 세 가지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접이라는 것은 접지 저항치의 적부예요. 단은 단선의 유무, 그 다음에 부는 부착 부분의 탈락 유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 접단부. 그래서 접이라는 것은 접지 저항값, 그걸 우리가 여기선 접지 저항치라고 했죠. 그래서 접지 저항치의 적부, 단은 단선의 그 유무, 부는 부착 부분이 탈락되어 있는지 여부.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검표는요, 점검 내용은 나왔던 문제만 해야지 그 전체를 여러분이 다 암기해서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문제 5번은요. 자, 사료연물이라는 얘기죠. 일단은 분자량이 78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향성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사료연물은 대부분 방향족이에요. 그다음에 액체로서 이 증기는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료연물에서 일반적으로 독성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톨루엔하고요. 이 벤젠, 즉 BTX가 독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요 벤젠, 토루엔, 크실렌이죠. 인화점이 영하 11도. 그러면 이 물질 2kg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 무게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벤젠, 토루엔, 크실렌의 분자량이 78인 거를 찾으면 되겠죠. 자, 화학식을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벤젠이 C가 6개, H가 6개, 토루엔은 C가 6개, H가 5개가 되고, 수소 하나가 뭘로 바뀐 거예요? 메틸기로 바뀐 게 토루엔이죠. 자, 크실렌은 C가 6개, H가 5개고요. H가 4개죠. 요 CH3, 요게 뭐예요? 토루엔이죠. 토루엔에서 요 수소 하나가 다시 CH3로 바뀐 거. 그래서 요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요게 크실렌이에요. 자, 그럼 분자량 한번 살펴보죠. 벤젠, 여기 12가 몇 개예요? 6개죠. 수소 1이 6개죠. 요거 2개 더하면 72에다 6, 78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요 벤젠이구나. 여러분이 얼른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자, 벤젠에 대한 물음에 답하라는 얘기죠. 자, 이 물질 2kg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식하고 이론 산소량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벤젠 C6H6죠. 자, 요놈이 완전 연소니까 산소와 산화반응 CH5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여기서 물만 발생이 되죠. 자, C가 6개니까 여기 6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여기 H가 여기 6개니까 일단 3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여기 6, 2, 12, 산소가 12개, 여기 산소가 3개, 총 15개죠. 그럼 여기 2분의 15가 들어가야 산소가 반응 전후 15개씩 서로 맞는 거죠. 자, 2분의 15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5에다가 2를 곱하면 15, 6에다 2 곱하면 12, 3에다 2 곱하면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 벤젠의 완전 연소 반응식 완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좀 간단해요. 벤젠 2kg이 연소할 때 요 산소가 무게로 물어본 거예요.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 자, 그러면 벤젠이 분자량이 요게 7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2 곱하기 78kg가 연소하려면 산소 15 곱하기 16이 2개니까 32죠. 32kg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는 2kg가 연소할 경우에는 몇 킬로의 산소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그 간단한 비례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78 곱하기 x는 요 2 곱하기 15 곱하기 32. 그래서 x는 2 곱하기 78분의 2 곱하기 15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그 몰수 같은 걸 뭐 곱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게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15kg가 필요한 요 산소의 무게예요. 100% 산소죠. 그런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요. 뭘 또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요 산소의 부피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또는 필요한 뭘로요? 공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얼른 요거를 뭘로요? 항상 우리가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에서 요 V는 PM분의 WRT죠. 그리고 여기 항상 필요한 공기 아니면 산소의 몰수를 갖다 곱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필요한 산소의 부피하고 필요한 공기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항상 요 반응하는 물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1몰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1몰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해놓으면은 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C가 6개, H가 6개. 여기 산소는 2로 나눠주니까 이게 7.5몰이 되죠. 12로 나눠주면 6몰의 CO2가 나오고요. 여기는 3몰의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몰수는 7.5몰이 필요한 거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지금 W는 몇 킬로예요? 2킬로죠. 기세상수 R은 0.082. 자, 온도는 아무 얘기 없으면 표준 상태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73에다가 여기 온도 기준이 없으니까 그대로 0이죠. 자, P는 표준 상태 1기압이죠. 자, 분자량 지금 78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이 몰수 7.5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그 산소에 여러분이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의 부피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4.305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산소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공기 부피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물어볼 경우에는 요 4.305를 산소의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를 여러분이 21%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면 0.2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5 세제곱미터가 이론적으로 필요한 그 공기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좀 완벽하게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벤젠, 우리 모든 그 석유화학 공장 같은 데 가면요, 원료가 뭐냐면 대부분 다 벤젠이에요, 벤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처음 취업한 데가 금호 석유화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호 석유화학에서 연구실에 있었는데요. 금호 석유화학이 뭐를 만들었냐면 아세톤하고 페놀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페놀하고 아세톤의 원료가 되는 것이 큐멘이죠, 큐멘. 즉 벤젠에서 생산된 물질이에요, 그것도 큐멘도. 그래서 모든 여천의 석유화학 단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호나메틸렌이 가장 주축이 되는 그 공장인데요. 거기서 벤젠을 갖다가 다 실렌도 만들고 다른 기초적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다 거기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벤젠은 모든 유기화합물의 기본 원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구조식이 C가 6개, H 6개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벤젠. 수소 하나를 메틸기로 이렇게 변형시킨 거. 요게 벤젠이고요. 요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톨루엔에서 여기에 있는 수소를 밀어내고 다시 메틸기 하나를 더 바꾼 거예요. 요걸 우리가 크실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TX라는 것은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우리가 BTX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유도된 게 많아요. 자,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뭘로? OH로 바꾼 거. 이게 페놀이에요, 페놀. 여기 금호 석유화학에서 예전에 제가 많이 만들었던 물질이에요. 그 페놀을 만들다 보면 또 아세톤이 부산물로 또 나와요. 그럼 여기에 NO2가 들어가면 이건 니트로벤젠이죠. 그래서 다 벤젠에서 이렇게 유도된 물,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Cl 들어가면, 요건 클로로벤젠. 그래서 여러분이 벤젠에서 유도된 화합물이 엄청 많아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가죠. 자, 6번이 톨루엔을 갖다가 니트로. 자, 톨루엔이라는 것은 방금 했듯이 C가 6개, H가 5개고 벤젠에서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치환 바뀐 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죠. 요 놈하고 니트로화라고 그랬어요. 요 니트로화라는 것은 NO2, 니트로기를 결합시키는 거죠. 여기서 니트로화에서 생성되는 트리니트로토루엔, TNT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요거의 제조 방법, 또 열분의 반응식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톨루엔의 구조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톨루엔이에요.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메틸기로 치환한 거, 톨루엔. 여기에다가 뭐를 니트로화 시키는 거죠. 니트로화라는 것은 우리 질산 있죠. 질산을 시성식으로 하면 HONO2가 되는 거죠. 요거 산물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니트로기가 여기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산물을 우리가 첨가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집어넣어야 되죠. 탈수 작용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수소 하나하고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를 뭘로? 요 NO2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요걸 뭐라 그래요? 니트로화 시키는 거예요. 즉 토르에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수소로 하나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O2가 들어간 거죠. 여기도 NO2. 이게 뭐예요? 트리니트로페놀이에요. 토루엔이에요. 트리니트로토루엔. 그 다음 생성되는 물질은요, 여기에 있는 요 HO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요 H, 여기도 마찬가지로 H가 빠져나오죠. 여기도 H가 빠져나오죠. 요 H가 요 HO 산몰하고 반응하면 H2O가 되죠. 몇 몰? 3몰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트리니트로토루엔의 제조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식으로 써도 돼.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자, 요거의 화학식은요. C가 6개, H가 5개, CH3죠. 자, 요 질산은요. 우리 일반 그 분자식으로 하면 3몰에 HNO3죠, 원래는. 진한 황산 가하는 거죠. 자, 트리니트로 토루에는 C가 6개, H가 몇 개예요? 수소가 여기 2개밖에 없는 거죠. CH3 하나 있고 NO2가 몇 개예요? 이게 3개죠. 여기에 3몰에 H2O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트리니트로 톨루엔의 제조 방법. 이 위에 있는 식을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요. 구조식에 있는 식. 그리고 일반 식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둘 다 정답 처리는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열분의 반응식 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트리니트로 토루엔 C가 6개, H가 2개, CH3, NO2가 이게 3개죠. 요놈이 열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여러분이 요 니트로그리세린은 4몰이 열분해하지만 TNT나 TNP 요놈은 2몰이 열분해가 되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라고 했어요? 이산화탄소 아니죠. 그 일소놀이 하면 질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일수
일수 질탄. 그래서 이런 일산화탄소니까 CO 죠. 그 다음에 수소는 H2가 되죠. 질은 N2, 탄은 탄소가 되죠. 그래서 일수질탄, 이게 바로 TNT가 바로 열분해하는 그 반응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개수, 즉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자, 반응 전 탄소가 지금 몇 개예요? 탄소는 나중에 하죠. 자, 우선 수소부터 해볼까요? 수소가 여기 2개하고 여기 3개. 그래서 5개에다가 2를 곱하면 10개죠. 그래서 수소는 5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질소가 여기 3개죠. 여기 3이 있으니까 거기다 2를 곱하면 6개. 그러면 질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질소가 6개가 되죠. 그 다음에 산소예요. 산소가 여기 6개. 3이 6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니까 12개가 되죠. 그럼 여기 12몰이 돼야 되죠. 자, 여기 12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맞춰주면 돼요. 탄소가 여기 6개, 여기 1개 있으니까 7개. 그래서 총 14개죠. 여기 12개 있으니까 여기 2 들어가면 탄소가 12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개수를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NT가 열분해하면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그 탄소에서 일수질탄. 일수놀이를 하는 것은 질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오래 남겠죠. 참고로 여러분이 TNP 있죠? 트리니트로페놀이에요. 트리니트로페놀은요, TNT에서 요 메틸기를 OH기로만 바꿔주면 돼요. 즉, 히드록시기 있죠? 히드록시기 OH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NO2는 그대로 3몰이죠. 열분해 하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2몰이 열분해하는 건 똑같아요. 자, 생성되는 물질이 여기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같죠? 그 다음에 질소 같아요. 탄소도 같아요. 그 다음에 2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일수 놀이를 하는 사람은 질탄 받느니, 그래서 끝에 2만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은 CO5가 되죠. 일산화탄소, 수는 수소, 질은 질소, 탄은 탄소, 2는 이산화탄소에서 CO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맞춰줄게. 수소, 질소겠죠? 자, 수소는 여기 지금 몇 개예요? 2개에다가 여기 3개. 그래서 총 3이 6,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 들어가야 되죠. 수소가. 3몰. 그 다음에 질소. 여기 3에다가 2니까 6. 질소도 마찬가지 6개예요. 그럼 여기 3몰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물론 미정계수법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건 빨리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을 알으셔야 돼요. 자, 수소하고 질소 같이 먼저 3몰 계산했죠. 그 다음에 요 일산화탄소는 요거 3몰 더해줘 버리세요. 6몰 바로. 자, 그러면 산소만 맞춰주면 돼. 산소가 여기 2개, 2, 3은 6이죠. 6에다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7에다가 2 곱하니까 14개. 여기 산소가 지금 14개예요. 자, 그럼 여기 산소가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총 여기 8개하고 6개에서 그 산소가 1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맞추죠. 탄소 맞춰주면 되죠. 탄소가 6이 12죠. 12개. 여기 6개 있고 여기 4개 있고 그럼 여기 2개 더 들어가면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더하기 해주시면 요 트리니트로페놀 요거에 대한 그 분해 반응식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TNT 트리니트로토루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TNT나 TNP나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트리니트로토루엔 TNT로 우리 약자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담황색의 주상 결정, 햇빛에서 변색이 되죠. 그래서 반응하는 그 제조 방법은 토루엔하고 요 질산 반응시켜서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열분의 반응식 꼭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에틸 알코올이 있죠. 이놈 두 분자를 진한 황산을 갖다 넣고 140도로 가열시킨 거죠. 즉 원료는 뭐냐? 에틸 알코올 두 분자예요. 여기에다 진한 황산. 그래서 이 진한 황산은 대부분 무슨 역할을 해요? 이건 탈수작용을 해요. 우리 화학에서 대부분 탈수라는 것은 물 숫자예요. 물을 갖다가 탈락, 즉 제거시키는 작용을 우리가 탈수니까 결국 이 수소를 물을 갖다가 빼내는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탈수 작용이라고 그래요. 생성되는 사류 우염물의 그 특수인화물의 명칭하고 우염도. 자, 에틸알코올이죠. 이게 에틸알코올 두 분자니까 C2H5OH죠. 자, 이놈이 반응이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요 H가 빠져나오죠, 여기서. 또 여기에 OH가 빠져나와요. 둘이 결합이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H2O가 나오겠죠? 물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물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갖다 가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것은 C2H5죠. C2H5에다가 여기 가운데 산소, 뒤에 에틸기. 이놈이 뭐예요? 우리가 디에틸에테르라고 하는 거죠. 특수 인화물의 디에틸에테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물이 요놈하고 만나니까 그대로 1몰이 나오는 거죠. H2O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특수 인화물은 디에틸에테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디에틸에테르의 우염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염도. 디에틸에테르 이거 여러분이 암기하라고 그랬죠. 연소 범위가 1.9에서 48%예요. 그럼 우염도는 연소상한 48에서 하한값 1.9를 빼주고 다시 하한값 1.9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우염도가 되죠. 이게 바로 24.26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우염도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디에틸 에테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이 구조식도 시험에 나오죠. 탄소가, 에틸기니까 탄소가 2개, 여기에 수소가 5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산소, 다시 탄소 2개하고 여기에 수소가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H자만 여러분이 해주면 이게 에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식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구조식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산화물 생성 방법, 디에틸 에테르에다가 KI 용액, 그 요도와 칼륨 용액 10%짜리를 두세 방울 집어넣으면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전기 방지하기 위해서요, 요 CaCl2 염화칼슘을 좀 집어넣는다는 거. 그 다음 요 40메시 구리망 과산화물 생성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디에틸에테르 제조 방법,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요 과산화물 제거 시약도 종종 나와요. 황산 제1철하고 그다음에 환원철. 다음 8번으로 넘어가죠. 8번도 지겹게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요 오염물 탱크 시험자의 필수 장비 3가지는 지겹도록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은 뭐 면적, 뭐 규모 제한 없어요. 전용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필수 장비는 자기 탐상 시험기, 그다음에 초음파 두께 측정기,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에서 이 세 가지, 자기 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9번은 이 국제해상오염물 규칙인데요. 이건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10번이죠. 이 운반용기, 외부에다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 그래서 운반용기, 여러분 드럼을 생각하시면 돼요. 드럼. 운반용기죠, 그것도. 여기에 외부에다가, 드럼 외부에다가 표시해야 할 사항이 요 우연물에 그 품명이 들어가죠. 우연물의 품명. 그 다음에 우연물의 등급이 들어가야 돼요. 우연 등급. 우연물의 품명, 우연 등급. 그 다음에 화학명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용성일 경우에는 이 수용성을 갖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제 사류오염물 중에서 수용성에 한한다, 이렇게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오염물의 품명, 그 다음에 오염 등급, 품등, 그 다음에 화학명, 그 다음에 수용성. 다음 두 번째가 오염물의 수량. 다시 말해서 드럼에 오염물이 뭐 180리터라든가 뭐 200리터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오염물의 수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납하는 오염물에 따른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수납하는 오염물에 따른 그 주의사항은요, 화축 물가공이라 했죠. 그래서 화는 요건 화기 주의하고 화기 엄금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충은 충격주의예요. 충격주의. 물은 물기 엄금이고 가는 가연물 접촉주의죠. 공은 공기 접촉 엄금. 그래서 이 공기 접촉 엄금은 삼류염물의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연물 접촉주의는 인류하고 육류죠. 육류. 물기 엄금은 인류엔 없고 이류에 인화성 고체가 이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놈이 물기 엄금이죠. 그 다음에 삼류의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인류에도 있네요. 인류의 물기 엄금.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충격주의는 오류염물, 인류염물. 화기주의는 이류염물의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 화기 엄금은 제4류, 제5류. 그 다음에 3류의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 그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상세해설에 많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요 인류염물이죠. 그래서 인류염물은 금수성인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은요, 요 리튬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뭐, 세슘, 프란슘 뭐 쭉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주로 아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이에요. 뭐, 세슘, 프란슘 같은 건 잘 여러분이 모르죠. 그래서 여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요,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 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그 다음에 나머지 알칼리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기하고 충격주의,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주의죠. 그 다음에 이류는 금수성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요건 화기주의하고 물기 엄금.
인화성 고체는 당연히 화기염금이죠.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 삼류염물은 요 자연 발화성, 요놈은 황림이죠. 요놈은 화기엄금하고 공기 접촉엄금. 금수성은 당연히 물기엄금. 사리는 다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화기엄금. 오류는 충격에도 약하죠. 또 화기에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죠. 그래서 그 오류염물은 화기엄금하고 충격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류는 화기염금 충격주의, 육류는 산화성 액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연물 접촉주의. 가장 간단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요 10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